다음은 천재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 과장님을 모시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탄생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윤태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님이 정부 측 발제를 맡기로 해주셨었는데요. 어제자로 이분께서 이제 차관보로 영전하시면서 승진이 났다고 합니다. 축하할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천재호 기재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 과장님이 대신 맡아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천재호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하게 된 추진 배경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왜 한국판 뉴딜인가에 대해서, 한국판 뉴딜을 왜 마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7월 14일 날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에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 14일 날 발표는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한국판 뉴딜은 저 계획에 따라서 고정돼서 가는 계획은 아니고요. 지속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는 생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왜 한국판 뉴딜인가입니다. 소위 언론에서 BC라고 그러죠. 코로나 이전에서의 세계적 흐름을 좀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전통 산업은 계속 쇠퇴해 와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계속 확산되어 왔고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이런 발전이 계속되어 왔었고요. 생태계 파괴와 기후 변화의 위기가 지속적으로도 심화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멸종 위기인 야생동물도 계속 증가해 왔던 상황이었고요. 고용 측면에서도 보면은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수준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자리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양극화는 계속 악화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뭐 초유의 관염병 사태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기존의 경제 위기와는 저희는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모든 나라에서 시행한 각 강도 높은 그런 락다운 봉쇄 조치로 인해서 전방위적으로는 경제 충격이 주어졌고 경제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 유발 하랄이라고 이 교수님은 코로나 이후는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많은 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는 이전과 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AD 시대라고 하는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일단 코로나가 와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제 충격이 왔습니다. 그 생산 소비 활동이 충격을 받았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교역도 이 WTO에서 그 4월인가에 예측한 거에 보면은 낙관과 비관 모두 상당히 위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충격을 보시면은 그 한국은행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 4분기 GDP 성장률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성장했지만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다만 앞에 KDI 그 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발표한 3, 4분기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역을 보면은 수출은 좀 회복세가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가 그 재확산되면서 여전히 소비 같은 내수 쪽은 여전히 안 좋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충격은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변화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대면화나 디지털화가 이전에도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달라진 것은 엄청나게 가속화됐다는 점입니다. 그 화상회의 플랫폼 화상회의 플랫폼 인구 사용한 수를 보시면은 비대면이 되면서 엄청나게 급성장하게 되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도 예전에 계속되어 왔었지만은 그 위기가 아주 이런 질병 자체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재평가가 있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2050 탄소 제로 목표를 애플, 구글 등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 변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고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업과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사회의 이런 약화된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정부로서는 그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가 마련하게 된 게 이제 한국판 뉴딜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코로나19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하게 돼 있지만 확실히 방향을 명확히 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희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도 역시 경쟁적으로 미래 전략을 위해서 여기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각국이 그 미래 전략을 다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키워드는 저희하고 비슷한 디지털, 그린, 일자리 등입니다. 뉴딜이라고 저희가 이제 붙인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에서 조금 따와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구제 회복 개혁에 중점을 둔 미국 뉴딜을 보고 저희도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명명하게 되었다 그러나요?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을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게 단기적으로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보시면 25년까지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는 미래 비전으로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7월 14일 날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이제 한국판 뉴딜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구조를 보시면은 안전망 강화라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으로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가 한 190만 개 정도 창출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마련한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현재로서도 앞서 있는 ICT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고 경제 전반의 혁신과 역동성 확산을 가져오기 위한 이러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 대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데이터댐을 이제 구축해서 전 산업의 5G, AI 융합 및 확산을 가속화하고 지능형 정부 그리고 지금 깔려 있는 도로, 철도 등 SOC의 디지털화도 촉진을 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 경제에서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전탄소 그린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축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 과제를 보시면 노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그 제로 에너지화라고 하는데요. 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미래차 모빌리티 보급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그런 쪽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고 국제사회의 기후 논의를 선도하는 그린 선도 국가로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축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토대라고 말씀드린 안전망 강화 쪽입니다.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경제사회 격변 속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새로운 기술을 다시 익히도록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하는 파트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촘촘하고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큰 하나의 대표 과제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 구조 변화에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파트나 그린 파트에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저희 이제 7월 14일 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가 많았습니다. 국내의 평가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좀 있었고요. 블룸버그 또는 외신 또 OECD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민간 기업들도 저희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투자 확대하는 내용을 계획들을 발표해주고 있으십니다. 민간 기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뉴딜 쪽 사업에 나가는 거 이제 재정 사업이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댐이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5,800여 개 기업 기관에서 신청을 했다는 그런 그 실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언론에서는 조금 예전에 계속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조금 비판도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재정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예전에 있던 사업도 가속화하거나 새로운 사업도 충분히 연구를 한 다음에 시작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년 중형부터 들어갔던 사업들은 기존 사업을 조금 가속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신규 사업도 상당히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향후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4가지 접근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판 뉴딜을 발표한 난 다음에 이 4가지 접근 프레임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아까 전에 25년까지 160조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로 적극적으로 재정 투자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20년 추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을 빨리 하고 있고요. 21년 예산안도 상당 부분 160조의 전체의 계획 안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마중물로서 재정을 지원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러한 재정뿐만 아니라 제도를 구조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제도 개선이나 법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법제도 개선을 두 번째 접근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이나 민간에 대한 확산도 큰 파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이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로서 뉴딜 펀드고요. 저희가 일단 뉴딜 펀드 추진 방안은 이제 발표를 했고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4번째 프레임은 지역 균형을 이 뉴딜을 통해서 조금 더 달성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결국은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실행은 지역에서 되고 있고요. 지역을 통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확산을 해서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종합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4대 접근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적극적 재정 투자입니다. 적극적 재정 투자는 3차 추경 예산이 저희가 정부 지원이 4조 8천억이 들어갔고요. 현재 거의 90%에 가까운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총 21.3조 원, 이거는 정부 재정 기준이고 지방비나 민간 자금 매칭을 포함할 경우 한 32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 통해서 디지털 그린 사회로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7.9조 원, 그린 뉴딜에는 8.0조 원, 안전망 강화에는 5.4조 원 수준이 되겠고요. 이걸 그 정도 수준이 되겠고 25년까지는 160조 원을 차질 없이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제도 개선입니다. 법제도 개선은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재정 투자 마중물에 민간의 누지 투자가 반응할 때 저희는 활성화되고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실제 활성화는 민간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경제계하고 지금 여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제도 개선 과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경제계의 현장에서 제안한 161개 과제 중에 일단 처음으로 139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발표한 바 있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체감도도 계속 높여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시장과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법뿐만 아니라 이제 제도 개혁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경제계에서 제안한 사항뿐만 아니라 당 과정이 합동으로 해서 미래전환 입법,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 극복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구조개혁의 방점이 있는 입법입니다. 그래서 미래전환 입법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139건에 이어서 2차로 또 경제계에서 제기한 79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장관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드렸는데 19대 핵심 제도 개선 과제도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 개선 과제는 굳이 법하고 연결되지는 않고 정부 안에서 행정입법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축으로 말씀드린 뉴딜 펀드입니다. 뉴딜 펀드는 저희가 세 축으로 해서 세 가지 정책용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각각에 따라서 20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어떻게 기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발표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정책용 뉴딜 펀드를 발표한 대로 내년 초부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뉴딜 인프라 펀드도 인프라 펀드의 범위에 대해서 법령화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를 통해서 법령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애로도 이제 조금 뉴딜 펀드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의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성해 가지고 뉴딜 투자 설명회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마 첫 번째 설명회가 다음 달 11월 6일 정도에 데이터 AI, 5G 분야를 시작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뉴딜 투자 설명회는 아마 11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 분야로 할 건데 일단 11월 6일에는 데이터 AI, 5G 분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접근 프레임은 지역균형 뉴딜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저희가 결국은 뉴딜 사업을 중앙정부에서만 추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지방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도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10월 13일 날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균형 뉴딜은 그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개념으로 세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부 돈과는 관계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뉴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에는 지방별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다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선도형 뉴딜 사업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지역 사업을 신속히 실행하고 지역 경제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하게 되어 있으며 지자체 공공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 발굴 또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저희는 세 가지를 이제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딜에 대해서 관계장관회의를 만들어서 이제 분과별로 하고 있는데 균형 뉴딜 파트도 하나의 분과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시도별로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담 부서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 지자체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가점 제도나 지방채 한도나 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그 다음에 지방 투자 심사 제도나 펀드 등으로 인해서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서 조금 절차를 간소화하고 펀드 등의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이나 홍보 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뉴딜, 균형 뉴딜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하는 제도 개선 사항들도 발굴해서 검토할 예정이고요. 권역별 지역 균형 뉴딜 포럼을 통해 가지고 균형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뉴딜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이럴 계획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축으로 저희가 네 가지 접근법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판 뉴딜은 이 네 가지 프레임으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계획이고요.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는 결국 정부 재정 투자 160조는 완성시키는 160조가 아닙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제 마중물 역할, 새로운 파트를 들어갈 때 저희가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결국 그거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와 아이디어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부는 단순히 한국판 뉴딜이라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그걸 가득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언제나 저희가 이 아까 전에 애로 해소 같은 설명이나 등등을 통해서 민간이나 기업 쪽의 건의 사항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또 추가라기보다는 160조 안에서 어떻게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좀 더 건실한 그 계획이 나와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